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희일입니다. 오늘은 대중영화이해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계 영화의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서 세계 영화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영화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는 3대 영화제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칸느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3대 영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영화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한국 영화들이 해외 유수의 영화제들에서 수상을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세계 영화의 흐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도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영화제를 통한 세계 영화의 현황과 현주소,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o give the award for Grand Prix 2004년은 한국 영화가 김기덕 감독의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 수상과 올드보이의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으로 한껏 고무된 한 해였다.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칸느 영화제 감독상 수상과 같은 해 이창동 감독의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 수상으로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한국 영화. 한국 영화의 세계 3대 영화제 본상 수상으로 세계 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영화의 이해는 세계 3대 영화제를 중심으로 세계 영화제 발자취와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단순한 영화 축제에서 시작해 영화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영화제 속으로 들어가보자. 영화가 그러하듯이 영화제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말하자면은 문화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영화제에 따라서 어떤 영화제는 산업적인 측면이 더 강하고 어떤 영화제는 문화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국제적인 영화의 교류이죠. 즉 관객들이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다른 나라 영화들을 봄으로써 세계 영화의 흐름을 알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화인들이 영화제를 서로 방문함으로써 거기서 만나면서 때로는 프로젝트를 함께 성사시키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친분을 다지기도 하는 이러한 국제 교류의 장으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국제영화제 기능이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 나라 영화가 상업주의로 획일화되지 않는 것을 막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제마다 주제는 다르지만 모든 영화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영화가 분명히 문화 상품이고 산업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이익, 시장의 기능에만 영화를 맡겨놓았다가는 영화가 문화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이러한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인권영화제이건 노동영화제이건 판타스틱 영화제이건 모든 영화제들은 그 주제를 불문하고 상업영화에 대해서 좀 더 비주류적이고 대안적인 영화 혹은 예술영화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칸느에서는 매년 5월 영화제가 열린다.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리는 칸느 영화제의 역사는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2년 베니스 영화제가 개최되자 프랑스 정부는 칸느 영화제를 기획한다. 그러나 히틀러의 폴란드 최후 통첩으로 영화제는 전후를 기약한다. 칸느 영화제는 전후 1946년 프랑스 자국의 해방을 기념하며 제1회 영화제가 시작된 이래 1948년부터 1950년까지를 제외하곤 매년 개최되고 있다. 1946년 제1회 그랑프리는 전후 유럽의 네오리얼리즘을 이끌어간 이탈리아의 거장 로셀리니 감독의 무방비 도시에게 돌아갔다. 무방비 도시의 수상은 당시 전후의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칸느 영화제는 1964년 17회 그랑프리작인 쉘브르의 우산과 1966년 19회 대상작인 남과 여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빅히트를 기록하며 전 세계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깐느의 출품 기준은 까다로운 편이다. 먼저 작품이 상영되려면 영화제 시작 전 12개월 안에 만들어진 작품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어떤 행사에서도 경쟁이나 전시가 없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깐느 영화제는 황금 종려상을 비롯해 심사위원 대상과 남녀 주연상 등을 수여하며 경쟁 부분과 비경쟁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깐느 영화제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에 맞서는 유럽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영화제로 권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미국 영화의 영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1976년 제29회 깐느 영화제에서 미국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가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79년에는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이 그랑프리를 가져가며 미국 영화의 진출을 알렸다. 그 후 미국 영화는 1989년부터 내리 3년 동안 황금 종려상을 수상해 유럽의 영화인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다. 미국 영화의 연이은 수상은 유럽의 자존심이었던 깐느 영화제가 헐리우드에 종속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1992년 제45회 깐느 영화제에서 덴마크 영화인 최선의 의도를 그랑프리에 올려놓았지만 그 후에도 미국 영화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1994년 제47회 영화제에서는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이 그랑프리를 수상해 고급 취향의 예술 영화만 대접하던 깐느 영화제의 변화를 알렸다. 많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는 깐느 영화제의 성격을 더욱 다양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영화제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깐느 영화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던 제3세계권 및 아시아 영화들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1980년 제33회 영화제에서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사무라이 대서사시 가케무사가 그랑프리를 탄 것을 시작으로 81년에는 터키 영화인 이오리, 93년에는 중국의 패왕별이가 각각 수상하며 아시아와 제3세계 영화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1997년) 제50회 영화제에서는 아파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이란 영화 체리 향기와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일본 영화 우나기가 황금 종려상을 공동 수상해 기염을 토한다. 또 이해에는 해피투게더의 왕가위 감독이 감독상마저 수상해 아시아 영화 시대의 도래를 알린 결정적인 해로 기억되고 있다. 깐느 영화제의 예술적 가치는 시대의 변화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이는 헐리우드 영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카데미 영화제의 지나친 상업주의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깐느만의 특징이다. 이런 확실한 가치관과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 속에서 깐느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예술 영화의 최대 영화 축제로 계속 살아 숨쉴 것이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최고의 역사를 지닌 베니스 영화제는 이태리의 베니스에서 해마다 8월이면 개막돼 9월 초에 폐막되는 국제영화제로 7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영화제의 역사는 1932년 이탈리아의 한 호텔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과거 이태리 파시스트 정권 하에서 무솔리니는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이 영화제를 인정해 2차 대전 패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영화제로 키워나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니스 영화제가 다시 영화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51년 그랑프리를 수상한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 영향이었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은 당시까지 동양 영화에 낯설어 했던 서양 영화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아시아 영화에 대한 첫 관심을 표명했던 베니스 영화제는 그로 인해 전 세계 영화인들 사이에 주목받는 영화제로 성장하게 된 것이었다.
베니스 영화제는 현재까지도 아시아 영화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1989년 대만 감독인 후 샤오시엔 감독의 비정성시가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80년대 후반 아시아 영화의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후 92년에는 장혜모 감독의 귀주 이야기, 95년에는 베트남 출신의 트란 안홍 감독의 시클러, 97년에는 일본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의 하나비 등이 수상하며 아시아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겁내지 마. 나 나쁜 뜻으로 온 거 아니야. 우리와 베니스 영화제의 인연은 87년 강수연이 시바지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시작된다. 이후 2002년 9월 개최된 59회 행사에서는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가 감독상과 신인 여우상을 수상해 한국 영화가 세계에 알려지는 데 큰 기여를 한다. 그리고 2004년 김기덕 감독의 빈집이 감독상을 수상하며 베니스 영화제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2월 중순에 개최되는 베를린 영화제는 1951년 동서화합을 기치로 당시 분단 상태에 있던 독일의 통일을 기원하는 영화제로 시작됐다. 행사 초기부터 상업적 측면보다는 철저하게 작품성 가치를 구현한 업적에 초점을 맞춰 시상을 수여하고 있다. 베를린 영화제는 나치에 의해 촉발된 2차 대전과 태전에 따른 강대국 점령이라는 우울한 배경에서 출발했다. 베를린 영화제는 독일 영화계의 부흥과 나치에 대한 어두운 면을 떨어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영화제의 성장은 베니스 영화제가 60년대 비경쟁으로 행사를 변경하면서 차츰 관심 밖에서 멀어져가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 베를린은 칸누와 함께 단시일 내에 유럽 최고의 영화제 중의 하나로 부상하는 행운을 얻게 된다. 베를린 영화제는 1960년대 후반까지 다른 영화제와는 달리 관객들이 직접 그랑프리 영화를 선정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받았으나 80년대 이후 미국 영화의 영향으로 영화제의 권위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80년대 중반까지 유럽 영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독일 영화는 뉴저먼 시네마로 불리며 예술 영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의 영화 산업 침체는 독일을 영화 강대국에서 차츰 멀어지게 한다. 그와 함께 베를린 영화제도 세계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베를린 영화제는 2000년 이후 명성의 부활에 주력하며 독일의 침체된 영화 산업 재건과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화제로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여보게, 빨리 말을 끌고 가기 전에 내비 깎게. 베를린 영화제는 한국 영화와 많은 인연을 가진 영화제다. 1958년 제8회 베를린 영화제 동아영화사에 시집가는 날이 처음으로 출품된 이래 한국 영화는 거의 매년 극영화와 문화영화를 출품하고 있다. 1961년에는 강대진 감독의 마부가 특별 은곰상을 받아 한국 영화가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그 이후 30년 동안 영화제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던 한국 영화는 1994년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이 특별상인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수상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다. 마부의 딸이라고 놀림받는 것보다면 2000년 섬으로 국제영화제에 첫 진출한 김기덕 감독은 수치인 불명과 나쁜 남자로 연속 국제영화제 진출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2004년 김기덕 감독은 사마리아로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해 한국 영화의 베를린 영화제와의 인연을 이어간다. 꺼져 이 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제일 먼저 출범한 베니스 영화제의 경우는 아시아 영화의 어떤 발굴과 어떤 전 세계적 보급의 그 선두 역할을 해왔다라는 점을 우선 들을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바로 그 1951년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시오몽의 그 대상인 황금 사자상을 줌으로써 일본 영화, 더 나아가서 아시아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그런 점에서 이제 베니스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 외에 어떤 아주 그 예술적인 지향이 강한 어떤 실험 영화들에도 상당한 지지를 보내온 것이 보통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 베니스 영화제 노선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벨린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인 색채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논쟁적인 그런 작품들 또는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성적으로도 굉장히 논쟁적인 작품에 황금곰상을 줌으로써 그런 다른 영화제에서는 사실 초청하기도 어려운 영화에 그 상을 줌으로써 어떤 지지를 분명히 밝히는 그런 용감한 노선을 걸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2002년에 그 황금곰상을 받은 인터미시 같은 작품이거든요. 사실 인터미시 그 영화의 경우는 다른 보통의 나라에서는 그 포르노그래피 취급을 받으면서 수입 추천 불허까지 받는, 한국도 물론 수입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가릴 건 다 가리고 자를 건 다 잘리고 그렇게 상영이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논란이 아주 많은 작품에 이제 뭐 상을 줌으로써 어떤 자기 노선을 분명히 밝힌다. 상대적으로 또 깐은 베니스와 벨린의 그러한 어떤 경향을 조금씩 보이면서 유난히 어떤 작가주의 전통에 집착한다는 것이 이제 깐 영화제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지 않는가. 뭐냐면은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장들의 영화를 많이 선호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장이 아니고 만약에 미지의 신인을 발굴했을 경우 다른 영화제에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그 지지를 천명함으로써 어떤 마치 그 깐의 총알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배출하는 듯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밀리 쿠스테리짜 같은 사람이고요. 또 그 바턴 핑크로 일찌감치 그 황금용료상을 받았던 그 코엔 형제. 그리고 또 퀸틴 타란티노가 그 황금종려상을 그 펄픽션으로 받음으로써 1994년이죠. 그때 그 어떤 파란을 일으켰는데 그러한 파격적인 어떤 그 선택을 함으로써 그 젊은 미지의 감독을 그 영웅으로 만들어줬던 것도 깐네였죠. 그런 점에서 세 영화제는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 그 노선을 걸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카데미 영화상은 1927년 창설된 영화상으로 미국의 영화단체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수여하는 영화상이다. 자국 영화 중심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는 세계 영화 시장의 주류인 헐리우드 영화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우리의 대종상처럼 미국 사람들이 자국의 영화들을 위해서 만든 잔치입니다. 그리고 좀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업적인 요구가 강했던 거죠. 미국 대중들이 원했던 게 아니라 지금도 형성하고 있는 미국 메이저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작품들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게 하고 뭔가 잔치 분위기를 만들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영화 흥행이 더 좋아질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제작자의 요구가 더 많아져서 만들어진 상이 아카데미상이죠. 오스카상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아카데미 영화제는 1927년 처음으로 논의됐다. 당시 거대 메이저 영화사 중 하나인 MGM사의 사장인 루이스 메이어는 그의 자택에서 조그만 파티를 개최하고 협회의 필요성과 상을 수여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그해 여름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의 첫 회합에 36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됐고 이 자리에서 설립 취지를 담은 성명서가 발표됐다. 제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929년 5월 16일 헐리우드의 루즈벨트 호텔에서 27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I crown their god. Where they met, how? 당시의 아카데미상은 고작 20여 명의 멤버로 구성된 위원회가 12개 부문의 수상작을 선출하는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후인 1932년에는 100명의 위원들이 선출에 임하는 대규모 아카데미로 성장했다. 아카데미 영화제가 세계 극장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아카데미 시즌에 맞춰 상영 중인 영화는 수상을 전후해 관객이 2배에서 4배나 급증한다. 미국의 유명 연예 순위 잡지 버라이어티지의 분석에 따르면
1985년부터 10년간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영화는 수상 직후 수상 전보다 일주일간 평균 24%의 관객을 더 끌어모으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제 각 부분 후보작은 작년 1년을 기준으로 LA 지역 극장에서 일주일 이상 연속 상영된 70mm 및 35mm의 장편, 단편 영화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16mm와 비디오 상영작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 영화는 별도의 섹션을 마련해 수상하고 있다. 아카데미 영화상에는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영화에 대한 별도의 시상식이 있다. 아카데미 외국어 부문 영화상이 그것이다. 외국어 영화상은 47년 스페셜 어워드란 이름으로 개설되어 56년 외국어 영화상으로 개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47년 이 부분의 첫 번째 수상작은 이탈리아 비토리오 데시카의 구두 닦기였다.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은 49년도에도 자전거 도둑으로 다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까지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가장 많은 13번의 영화상을 수상했으며 이탈리아가 12번의 수상 경력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지금까지 4번의 수상을 경험한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외국어 영화상은 세계 영화 제작자 연맹에 가맹한 각국의 영화 제작 단체가 각국에서 한 편씩 출품시켜 심사를 받게 된다. 출품 조건은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제작돼야 하며 제작, 연출, 극본 중 최소한 2분야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출품작은 영화적인 완성도에 따라 작품상, 감독상 등 다른 부문상 수상 자격도 갖게 된다. 99년 이태리의 인생은 아름다워는 외국어 영화상과 나무주연상, 작곡상을 동시에 수상하기도 했다. 이쪽은 이제 정말 페스티벌이거나 컴피티션, 페스티벌이죠. 유럽 쪽은 칸이나 베니스, 베를린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경쟁을 해서 자국 내 영화를 가지고 시상의 우위를 다루는 그런 그 차원이 좀 다른 얘기죠. 근데 칸이나 베니스, 베를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영화적 정신을 갖고 있는 한편에서는 고색창년하다고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한편에서는 그 예술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한 토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럽의 영화제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들이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영화제가 그렇지만 유럽의 3대 영화제는 특별히 그러한 지점들이 굉장히 강한 영화제고요. 여전히 이들 영화제를 통해서 유럽 영화의 어떤 새로운 경향들을 발견하거나 또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버려서는 안 되는 세계 영화의 어떤 예술적 흐름들을 반영시키는 영화제가 유럽의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Let's start with the idea of the 25th anniversary because that's what's being headlined. The 25th anniversary is really the anniversary of the Sundance.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로는 썬댄스 영화제를 꼽을 수 있다. 1985년에 시작되어 매년 1월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리는 썬댄스 영화제는 1970년대 중반 영화배우 겸 감독인 로버트 레드포드가 유타주 솔클레이크 시티에서 열리던 이름 없는 영화제를 후원하면서 출발했다. 로버트 레드포드는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자신이 맡았던 배역 이름을 따서 썬댄스 협회를 설립했고 이후 1985년 미국 영화제를 흡수하여 썬댄스 영화제를 만들었다. 영화제는 워크숍,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관련 예술가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을 발굴, 후원하는 썬댄스 협회 활동 중 하나로 1989년 발굴한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가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영화제로 떠올랐다. 그 밖에도 바톤 핑크의 코엔 형제, 저수지의 개들의 코엔틴 타란티노 등 많은 젊은 감독들이 배출됐고 한국 영화로는 1996년 박철수 감독의 301-302가 처음으로 이 영화제의 월드 섹션 부문에 선정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Thank you.
I forgot to thank some people before. My good dear friend Todd Haynes, who shepherded us along and believed in us, and is our executive producer, and is one of the greatest fucking filmmakers ever on the planet. And thank you, Todd.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또한 살펴볼 만한 영화제다. 1977년에 시작돼 매년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열리는 몬트리올 영화제는 국제영화 제작자 연맹으로부터 공인받은 북아메리카 유일의 경쟁 영화제로 매년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250편 내외의 영화들이 출품되며 공식 경쟁 부문, 장편 경쟁 부문 등 다양한 경쟁 부문이 마련돼 있다. 한편 학생 필름 페스티벌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도 열리는데 수상은 대상인 그랑프리를 비롯해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제작자상 등으로 나누어 시상되어진다. 그 밖에도 신인 감독을 발굴하는 로카르노 영화제나 제3세계 영화를 지원하는 낭떼 영화제, 그리고 전 세계 예술 영화의 보급 통로로 통하는 뉴욕 영화제 등도 눈여겨볼 만한 영화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매년 8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인 로카르노 영화제는 혁신적이고 전폭적인 새로운 장르의 발굴을 추구하여 영화 전문인에게 호감을 모으고 있는 국제영화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화면을 통해서 세계 영화의 흐름을 조목조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세계의 3대 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 칸느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뿐만 아니라 썬댄스 영화제, 몬트리올 영화제, 그리고 로카르노 영화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영화제들을 통한 세계 영화의 현황과 현주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무수히 개최되고 있는 영화제들의 수만큼이나 그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만큼 영화 문화의 다양성 또한 증폭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계 영화제를 통한 세계 영화의 흐름, 현황, 현주소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 영화제를 통한 한국 영화의 흐름,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